두 번째 동영상 슬라이드 코드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 강의에서 메서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두 가지 종류의 메서드가 더 있다고 했는데 클래스 메서드 그리고 정적 메서드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먼저 인스턴스 메서드를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클래스 정의 A 함수들은 기본적으로는 인스턴스 메서드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어떤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def 해가지고 이제 정의가 되는 요 함수들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메서드로 된다라는, 인스턴스 메서드로 된다라는 거죠, 설정이. 그래서 객체를 통해서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 있죠? 그 객체를 통해서 호출이 되고 그 첫 번째 매개 변수 요 인스턴스 메서드 같은 경우 첫 번째 매개 변수가 항상 셀프이고 여기에 객체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클래스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자체를 하나의 또 객체로 보고서 그 클래스를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작동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래스가 클래스의 객체,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 인스턴스에 의해서 호출되는 메서드가 아니라 클래스 자체에서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와는 달리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CLS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관례적으로. 사실 뭐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셀프라는 곳에는 객체,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 인스턴스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CLS에는 뭐가 전달이 되냐면 클래스 자체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게 달라요. 이름은 관례적으로 이걸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여기에 뭐가 전달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는 이 셀프라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객체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전달이 되지만 클래스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 CLS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클래스가 자동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데코레이터, 이 메서드 위에 데코레이터는 저번에 함수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클래스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이제 달아주면 돼요. 클래스 메서드는 일단은 상속에서 좀 예제를 살펴봐야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제는 상속에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예제는. 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메서드를 한번 보면요. 정적 메서드도 클래스에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에 의해서 정의되는 이제 클래스에 의해 정의된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있는 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클래스가 이제 그 클래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가 아닌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 인스턴스가 아닌 클래스에 의해서 이제 호출이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얘는 또 클래스 메서드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거든요.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가 전달이 되고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인스턴스 메서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객체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얘는 뭔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셀프라는 매개 변수라든지 CLS라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정적 메서드는 그냥 정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스태틱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역시 부착을 해줘야지 그게 클래스 메서드로서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서드는 아니지만 정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적 속성은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DEF 할 때 우리가 init라는 이제 클래스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죠. 클래스 메서드가 아니라 인스턴스 메서드를 만든 적이 있죠. 예,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초기화를 생성한 다음에 초기화를 담당해 주는 이런 메서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셀프 한 다음에 뭐점 네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셀프 다음에 점으로 이렇게 어떤 속성 값을 넣어줌으로 해서 객체의 속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런 객체의 속성이 아닌 클래스 자체의 속성을 바로 정적 속성이라고 해요. 클래스 자체의 속성을. 그래서 이 모든 객체 인스턴스가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요번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걸로 해보죠. 자, 그래서 정적 메서드를 먼저 실습을 해볼 텐데요. 정적 메서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데이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임포트 타임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클래스를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해줄게요. df init 메서드를 만들고 여기에 year, month, day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를 받죠. 셀프 이외에. 그리고 셀프 점 year에서 객체 인스턴스 속성으로 year라는 속성, 그리고 month라는 속성, 그리고 day라는 속성을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고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메서드를 두 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메서드가 아니라 정적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랑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라고 했죠. 그래서 now라는 메서드를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셀프 같은 그런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간을 가져와 볼게요. now는 time.local time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시간을 가져와요. 이게 이 time이라는 모듈에 있는 이 local time이라는 함수는 시스템의 현재 시간을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return date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 객체를 여기서 생성을 하고 있죠. 데이트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연도를 받게 돼 있죠. t.tm.year 하면은 현재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가져오고요. tm. 현재 날짜에 해당하는 월, 그리고 t.tm. 자, 현재 월에 해당하는 그 월에 있는 날짜 중에 이제 날짜를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또 하나를 만들어 보죠. 스태틱 메소드 df tomorrow. 자, 이거는 내일 시간을 가져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타임 모듈 안에 로컬 타임에서 여기다 이제 초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세컨드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초를 넣어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타임에 있는 타임 하면은 이게 이제 현재 시간에 해당하는 초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되는 날짜로부터 지나간 시간이 돼요. 거기에 이제 84,600초를 더하게 되면은 지금 이 오늘의 기준 초에서부터 84,600초를 더하게 되면은 24시간을 더한 거랑 똑같거든요. 하루를 더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점 똑같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t는 그냥 로컬 타임을 아무런 것도 넣어주지 않고 호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거고, 요거는 내일의 이 시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 그래서 이어 t.tm. 똑같이 내일 날짜에 해당하는 이제 달 그리고 일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트로 얘는 1967년 4월 7일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요 이니트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서 요거를 이니트 함수한테 요 인자를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1967년 4월 7일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year, month, day가 설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b에는 이제 date. now.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는 이제 여기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여기 있는 메서드 now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객체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자체에서 바로 호출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이런 인스턴스 메서드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호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클래스 자체로 호출을 하고 있다는 게 다르죠. 그리고 데이트.데이트.tomorrow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한번 각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년 그리고 A에 있는 월 2를 찍어보고요. 나머지 코드는 이제 A를 B로, B를 C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A점을 B점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거를 A점을 C점으로 이렇게 해서 쭉 바꿨어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확인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 A에 대한 이어는 지금 여기에 설정한 생성하면서 만들어진 이 이제 여기로 넘어간 거에 의해서 이제 그대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프린트에서 B에 대한 연월일을 찍고 있죠. 오늘 날짜가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내일 이제 날짜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내일 날짜가 이렇게 잘 찍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정리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가면 정적 메서드는 이렇게 static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이제 이 메서드 위에 장식자를 넣어줘야 되고 데코레이터를 이제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셀프 매개 변수가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이거 static 메서드 데코레이터 그 다음에 셀프 매개 변수가 필요 없고 호출은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한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객체 인스턴스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자체로 이렇게 호출을 한다라는 거. 이 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정적 메서드를 이용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 속성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제 은행 계좌, 통장, 어카운트라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카운트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카운트 그리고 df int 통장 계좌주 이름 그리고 잔고로 초기화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끔 만들고 자 여기에 이제 정적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num account는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그 init 메서드 안에 있는 점으로 이제 붙여놓은 요 속성들은 이 셀프로 객체 인스턴스가 넘어온다고 했고 그 객체 인스턴스한테 이 name이라는 속성하고 balance라는 속성을 이제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셀프에다 붙어 있지 않고 그 뭐냐 어카운트랑 클래스 안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이제 변수이죠. 요게 바로 정적 속성 또는 뭐 정적 멤버 변수가 돼요.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 정적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이 되고요. 얘는 여기 있는 값을 원래 0이었는데 하나를 증가를 시켜줄게요. 자, 이거는 뭐 입금을 했으니까 셀프.밸런스는 입금한 만큼 돈을 증가시켜주면 되고 자 이거는 출금 그럼 출금을 했으니까 출금한 만큼 이제 잔고를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를 하나를 생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어카운트를 생성을 해보면 자 이름은 홍길동 요거 여기에다 이제 홍길동을 전달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잔고는 1,000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프린트 어카운트 1으로 정적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여기에 접근을 해볼게요. 그리고 강의 노트에 넣는데 그 전에 어카운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카운트 두 번째 어카운트를 생성을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 출력, 요거 출력, 그다음에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자, 이 첫 번째 프린트 구문에서 뭐가 출력이 됐냐면 0이 출력이 됐어요. 왜? 여기 이제 일단은 얘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근데 얘가 언제 더 하나가 증가하냐면 init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은 얘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 init라는 메서드는 언제 호출이 되냐 하면은 객체가 생성이 되고 초기화가 될 때 이제 호출이 되죠. 객체가 생성되면서 이제 init 함수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호출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여기서 네임 값 설정하고 밸런스 설정한 다음에 얘에 있는 값을 하나를 증가를 시켰죠. 그래서 어카운트 1에 있는 얘 num 어카운트하고 프린트에서 두 번째 이제 이 어카운트를 출력해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프린트 구문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여기 1, 1이 출력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가 동작을 어떻게 한 거냐면요. 처음에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일단 있겠죠. 클래스의 정의가 있겠죠. 어카운트. 이 클래스의 정의 안에 num 어카운트라는 이 변수가 하나가 이제 이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의 속성을 뭘로 초기화를 했냐면 0으로 초기화를 해놨었죠. 그쵸? 그러고 이제 요렇게 어카운트를 생성을 했어요. 이 어카운트 1이 생성이 이제 돼요. 생성을 되면 이 객체를 위한 메모리 공간, 어카운트 1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객체 인스턴스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이름은 이름은 홍길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는 이제 1000원이 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초기화를 한 거예요. 지금 요렇게 요 구문을 이용해서 요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요 init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뭐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num 어카운트라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근데 얘는 정적 속성이잖아요. 이 정적 속성은 이 클래스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0에서 뭘로 바뀌냐면 1로 바뀌게 돼요. 값이 1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어카운트 1에 있는 num 어카운트를 출력해도 이 어카운트 1에는 이제 셀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속성은 요 두 개잖아요. 요거는 이 객체에 있는 이제 네임하고 밸런스가 되는 거고요. 이 num 어카운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두 구문에서 1이 출력이 돼요. 어카운트에 있는 num 어카운트도 얘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정적 속성은 여기 보면 모든 객체 인스턴스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클래스는 여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클래스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있는 num 어카운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나가 여기 있는 어카운트만 이제 num 어카운트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카운트 2를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죠. 여기서 어카운트 2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역시 개별 인스턴스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name에는 이제 임꺽정을 활동을 해주죠. 임꺽정을 활동을 해주고 밸런스에는
2000이라는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이거를 어카운트 2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 1. 자, 여기서 이제 역시 초기화라는 구문에서 여기 1을 하나 증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값을 1을 이제 뭘로 바꾸게 되냐면 2로 바꾸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도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프린트에서 어카운트 1, 어카운트 2 전부 다 뭐를 출력하는 거냐면 사실 여기에는 어카운트 1이 없어요. 클래스 정적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카운트 클래스에는 2를 출력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카운트 클래스에는 넘 어카운트를 출력해도 여기는 2가 출력이 되게 돼서 지금 여기는 2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출력이 되냐면 2가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적 속성은 언제 사용을 하면 좋을 수 있냐? 객체의 속성은 이 인스턴스 속성들은 각각의 이제 생성된 객체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셀프 해가지고 이제 각각 속성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만 뭐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값이 공유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어디서든지 값이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값들은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그거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예를 들면 a라는 값으로 그냥 계속 써야 돼요. 그러면 얘한테 다 a라는 값을 똑같이 할당하기보다는 그냥 공유해서 쓰는 게 낫겠죠. 메모리를 하나만 잡아두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정적 속성을 사용하면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이제 요런 정적 메서드하고 정적 속성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 특수 메서드와 이제 같이 나오는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로 객체를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면 이제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런 작동 방식, 객체가 이제 만들어지거나 또 객체 내부에서 뭔가를 하는 어떤 작동 방식들은 바로 파이썬 객체들은 구현 기능에 따라 분류가 되겠죠. 그죠? 뭘 구현하고 있는 거에 이제 구현이 다 다르겠죠. 객체들이 그 클래스마다 이제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각 데이터 타입의 작동 방식이 그러면은 해당 타입,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만든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뭘 만들지 데이트라는 클래스라든지 이런 각각의 해당 타입들은 해당 타입이 구현하고 있는 특수 메서드의 또 집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특수 메서드들을 구현하여서 객체의 작동 방식을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산자 오버로딩이란 말은 뭐냐면은 같은 이름의 연산자로 다양한 타입의 객체가 연산이 되도록 구현하는 것을 말해요. 다양한 타입의 객체가 연산이 되도록 구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1 더하기 2를 한번 볼게요. 1 더하기 2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얘가 타입이 뭐죠? 인트죠. 인트. 얘도 타입이 뭐예요? 인트예요. 자, 그럼 한마디로 더하기를 하는 대상이 두 개의 인트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플롯이죠. 그리고 얘는 인트예요. 이번엔 더하기라는 연산이 얘는 플롯이고 얘는 인트예요. 타입이 바뀌었죠. 더하기라는 대상의 타입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더하기로 얘는 뭘 하고 있어요? 문자열을 하고 있고요. 얘도 문자열을 하고 있어요. 그죠? str. 이것도 타입이 바뀌어버렸죠. 하물며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도 1, 2, 3이 있고 더하기 5, 6, 7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더하기 연산자인데 다양한 타입들을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같은 이름의 연산자도 다양한 타입들의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산자 오버로딩은 굉장히 프로그래밍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1.5 실수하고 1.5 실수의 연산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뭐 3과 같은 이제 정수의 연산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실수의 연산이니까 이제 더하기를 썼는데 이제 정수끼리 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기 기호를 못 쓰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럼 더하기 대신에 뭘 써야 될까요? 기호를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기호를 조합해서 얘는 정수 연산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산자 오버로딩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더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타입의 덧셈 연산을 할 수도 있고, 결과가 꼭 더한, 우리가 수학적으로 더한 것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리스트를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또 새로운 형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 더하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산들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문자열이라든지 리스트, 튜플과 같은 이런 시퀀스 타입들 있죠. 시퀀스 타입들은 그걸 S라고 하나를 대표적으로 놓을게요. 그럼 S에 이제 어떤 오프셋에 접근하는 거, 몇 번째 있는 값, 그죠? 그런 연산. 그리고 길이, 어떤 이제 시퀀스의 길이, 예를 들면 1, 2, 3이 있는 리스트는 길이가 3이겠죠. A, B, C가 있는 이런 문자열도 길이가 3이겠죠. 이러면 길이가 3이 나오죠. 둘 다 리스트를 넣어도, 아니면은 튜플을 넣어도, 아니면 문자를 넣어도 이렇게 길이가 3개짜리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 1이 S 안에 있느냐, 그럼 있으면 얘는 true가 나오고 없으면 false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거와 같은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타입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산들이 가능해요. 전부 다. 자, 이게 바로 연산자 오버로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파이썬에서 그럼 연산자 오버로딩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바로 이 특수 메서드들을 가지고 오버로딩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특수 메서드를 오버로딩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특수 메서드는 이름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더스코어 두 개의 특수 메서드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두 개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매개 변수가 있는 매개 변수 리스트가 있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더하기를 예를 들면 이제 x가 어떤 특정한 객체의 이제 뭐 객체예요. 어떤 타입의 객체 x예요. 뭐 클래스일 수도 있고 리스트일 수도 있고 뭐 숫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x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연산을 하고 있고 y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요거는 x의 내부 메서드 중에 하나인 요 구문을 실행할 때, 실제 파이썬에서는 수행을 할 때 x의 내부 메서드 중에 .add, 아까 특수 메서드의 형태가 언더스코어 두 개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d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수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그 매개 변수의 인수로 이 두 번째 있는 y를 이렇게 전달하게끔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해보자. 방금 전에 만든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A라는 객체하고 B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뭐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겠죠. 근데 요거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A 플러스 B와 같은 연산을 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클래스 안에다 뭐만 만들어주면은, 요 add라는 메서드만 만들어주면은 더하기란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이렇게 이제 인덱스, 이제 오프셋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런 이제 연산자였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et item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해주면 여기에 이제 그 오프셋 값을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넣어주면서 뭔가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수 메서드들을 구현하게 되면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특수 메서드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강의 노트에 이렇게 종류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건 쉬운데 어떤 건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짚어주고 넘어가고, 나중에 알아도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볼 것들은 그때 한번 또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냥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할게요. 일단 나열은 이제 대부분 다 해놨어요. 지금 필요한 거야. 특수 메서드들을.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살펴볼 거는 객체를 생성하고 파괴를 하기 위한 특수 메서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하고 요거를 보도록 하죠. 이 new는 그럼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어카운트를 생성을 할
생성을 했었어요. 최근에 한 게 이제 어카운트니까 예를 들어 이름 넣고 우리가 여기다가 뭐 1,000원 이렇게 해서 뭔가 객체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아까 저번 시간에 그 이전 동영상에서 말했던 게 뭐냐면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고 메모리에 이게 중요하죠. 메모리 1번이에요. 이게 메모리에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속성들의 값을 객체를 초기화한다고 했죠. 아마도 객체 초기화. 자, 그래서 객체를 초기화하면서 홍길동, 1000 이런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new라는 메서드가 이제 호출이 되면서 새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을 하는 거죠. 여기 호출되는 클래스 메서드다. 자, 이 new라는 메서드 우리가 init라는 메서드는 만들어 봤는데 new라는 메서드는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객체 메모리에 생성을 하죠. 이거는 이따 상속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new는 기본적으로 내가 정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에는 어쨌든 할당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메서드가 이제 제공이 돼요. 내가 구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상속을 배우면서. 그리고 이니트도 처음에 우리가 안 쓰고도 이제 객체가 만들어졌잖아. 이 이니트도 기본적인 이니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정의해서 쓴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D에는 조금 있다고 하고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실제로 그런지. 자, 여기에 왜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자, 요거를 구현을 해볼게요. 프린트 콜 new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 만약에 호출이 되면 이제 프린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대로 동작이 안 돼요. 지금 다른 쓸데없는 코드는 다 주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얘만 남겨둘게요. 그럼 얘가 지금 이제 프린트 어카운트 원점 네임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재정의를 했는데 제대로 된 메모리 공간을 얘가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있던 원래 있는 기능을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줘서 그 값을 얘가 이제 원래 원래 있던 new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new를 정의를 안 했어도 기본 new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new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호출이 되는데 콜 new가 호출이 됐죠. 자, 그 다음에 init가 먼저 호출이 될지 new가 먼저 호출이 될지는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프린트 콜 init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가 실행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new가 먼저 new라는 저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init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얘가 먼저 생성이 되면서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제 객체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el이라는 특수 메서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딜리트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딜리트와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변수를 객체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게 있었어요. 요 주석을 다시 한번 해제를 다시 할게요. 여기서 자, 해제를 하고 내가 지금 어카운트라는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어카운트2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어카운트2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어카운트2를 이제 지워버리고 싶어요. 메모리에서. 그럼 del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카운트2를 하게 되면 이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프린트 어카운트 name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잘 출력이 됐어요. 프린트 여기까지는 출력이 됐다가 이제 지운 후에 어카운트2에 있는 이름을 출력하려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카운트 2에 있는 객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없어지기 전에 이제 호출하는 함수, 없어지기 직전에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메서드가 뭐냐면 DL이라는 메서드가 돼요. 자, 그래서 콜,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렇게 콜 DL하고 이제 호출이 되고 있죠. 뭔가 두 번 호출이 되고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좀 뭐 참조 횟수가 좀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여기 호출이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다른 걸 해보죠. 어카운트, 얘가 만약에 딜리트가 되면은 넘 카운트를 하나를 줄여볼게요. 그리고 줄여본 다음에 어차피 얘네들은 같이 나오는 거로 확인을 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서 지우고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해보고 이걸 지운 다음에 이제 이걸 호출해보자. 자, 실행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네임이 아니라 넘 어카운트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생성이 안 됐잖아요. 요게 호출된 적이 없잖아요. 얘가 이제 단독으로만 있다가 객체를 하나 만들면서 요게 하나가 증가됐으니까 이제 1이 출력이 되고, 이제 객체를 두 번째 객체를 여기서 만들면서 또 이니트 함수가 호출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2로 증가를 했다가 이번엔 지웠잖아요. 지우면서 이제 del이라는 요 함수 메서드가 작동을 해서 하나를 줄여줬죠. 어카운트 값을. 그래서 다시 1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지우기 전에 파괴될 때 객체를 이제 메모리에서 소멸을 시키면서 그 시키기 직전에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del이라는 메서드다. 자, 여기 객체의 문자의 표현 쪽에 있는데요. 뭐 한번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포맷 실행입니다. 포맷이죠. 자, 포맷이 적용된 표현을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문자열에서 점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이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보다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은 여기서는 우선은 오늘은 요 str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얘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객체를 str 해가지고 어떤 a로 이렇게 하면 얘를 문자열로 바꿔줬죠. 문자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str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도 이 특수 메서드로 정의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제 리턴 얘는 문자를 리턴을 하는 방식으로 짜면 되는데 %s 의 잔고 하고서 %d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self.name, self.balance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거는 이제 다 테스트 해봤으니까 이제 자, 이거를 문자열로 바꿨죠.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프린트 s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홍길동의 장고는 100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자열로 바꾸려고 할 때. 그리고 게다가 어차피 프린트라는 함수가 어떤 객체를 프린트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해보면은 그걸 문자를 갖고 와서 프린트를 하거든요. 그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역시 그냥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굳이 이 str 함수만 하나만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문자열로 바꿔주는 str이라는 메서드만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객체들을 일일이 아까처럼 이렇게 프린트 어카운트 1.name 어카운트 1. 밸런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매번 출력할 필요 없이 내가 여기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홍길동의 창고는 전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한 거죠. 즉 어떤 특정한 객체를 문자로 변환을 했을 때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뭔가 문자열이 나오게 하고 싶다면 요거를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요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프린트를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 어카운트에 해당하는 객체다. 그게 어디 있냐? 메모리 여기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열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근데 그 문자열이 기본적인 문자열을 생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특정한 문자열로 바꿔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체의 비교와 순서 매기기라는 게 있는데 뭐 여기서는 딱히 뭐 이 불이라는 거 하나 보고 해시는 조금 뭐 정수 해시를 색인을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얘는 구현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메모리의 주소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해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뭐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강의 전체에서. 근데 만약에 혹시 이 해시를 이용해서 뭘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크기 비교 연산들이에요. 크기 비교 연산들. 그래서 우리 알죠? 이렇게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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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을 구현하면 가능하게 돼요. 각각. 그 다음에 이 불로 형변하는 거 있죠? 불로 형변할 때 이제 진리값 검사를 위해서 트루나 펄스를 구현하게 돼요. 자, 두 가지를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df 불 했을 때 예를 들면 return true 언제 true냐 self 밸런스가 0보다 클 때만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가 변환되게끔 했어요. 자, 일단 홍길동의 창고가 0이죠. 0이에요. 그러면 프린트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에요. 홍길동의 창고가. 그럼 어카운트 불 어카운트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얘를 잔고를 이제 출금을 하려고 해요. 이제 위드드로 출금을 했어요. 1,000원을 다 출금했다고 해보죠. 그럼 프린트 불 어카운트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면 처음에는 지금 잔고도 같이 표현을 해줄까요? 그러면 여기에 어카운트 점 밸런스 출력해주고 그게 트루 값인지 false 값인지 점 밸런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실행을 해보죠. 자 1,000원일 때는 true가 나오고 0원일 때는 이제 false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어떤 조건을 바꿔주면 다른 조건에서 true false를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if문에서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if 만약에 어카운트 1이면 자, 이때 이 if문을 하려고 하면 얘를 뭘로 해야 되죠? 불리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출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else 프린트 출금이 불가능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은 출금 가능하죠. 1,000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잔고가 0으로 설정한 다음에 보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LT라는 요거를 보도록 하죠. LT. 자, LT는 요거 하나만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대동소이하니까 LT df LT라는 함수. 자, 그럼 얘는 누가 더 많고 적냐는 잔고로 한번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return 셀프에 있는 이게 작다라는 거거든요. 셀프에 있는 값이 밸런스 값이 오더에 있는 밸런스 값보다 작으면 이제 true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홍길동 있고요. 어카운트 2는 임꺽정으로 하고 얘는 100원을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어카운트 1이 어카운트 2보다 하면 작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얘는 돈이 잔금이 적습니다. 잔금이 많습니다. 이렇게 잔금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홍길동의 잔금이 지금 0이잖아요. 더 적죠. 그래서 이렇게 잔금이 적습니다라고 나오죠. 만약에 얘를 1000원으로 바꿔주면 이제 잔금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즉 뭐냐? 지금 어카운트라는 객체를 만약에 이 연산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에러가 떠요. 이 연산자를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객체에 대해서 어카운트라는 객체에 대해서 이 작다라는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데 요게 정의가 돼 있음으로 해서 이제 잔금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행할 수 있죠. 만약에 정의가 안 돼 있다면 사실 뭐, 뭐 당연한 게 우리가 뭐 이름으로 크기를 비교해야 될지 밸런스로 크기를 비교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할당된 메모리 주소로 뭐 크기를 비교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뭘로 비교할지에 대한 게 굉장히 모호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정수 있잖아요. if 12 20보다 작냐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도 정수도 하나의 객체예요. 그 객체 안에 다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연산이 가능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인트라는 인트죠. 인트 파이 20을 출력해 보면 얘가 뭐죠? 인트잖아요. 클래스 인트잖아요. 파이 어카운트 1을 출력해 보면 얘는 뭐예요? 자, 클래스 메인 영역에 있는 메인 모듈에 있는 이제 어카운트잖아요. 그죠? 이렇게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얘도 한마디로 정수도 클래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클래스는 뭐가 구현이 돼 있으니까 이런 함수들이 구현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 연산들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되게끔 하려면은 모든 객체가 다 비교 연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다 구현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구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여기 이제 타입 검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이제 is instance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동작을 받고 싶다면 요걸 구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그냥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자를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그와 관련된 메서드들이 있고요.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순서열 매핑 메서드인데 요거는 우리가 len 해가지고 왜 리스트 길이 구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거에 길이를 필요하는 기능이 필요하겠다 이 클래스는 그러면 얘를 구현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위치에 있는 키값 예를 들면 이제 딕셔너리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키값을 이제 스트링으로 넣어줬었죠. 또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오프셋을 넣어줬었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대괄호 연산을 이용해서 그럴 때는 이 연산자를 구현해 주면 되고요. 특정한 위치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싶다 할 때는 요 연산자를 이제 구현해 주면 돼요.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하고 싶다 하면 요 연산자 그리고 우리가 in 구문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객체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객체가 있는지 이 뭐 시퀀스 객체가 쭉 있으면 그 안에 뭐 1이라는 값이 있는지 확인할 때 in이라는 연산자를 썼었죠. 그 in이라는 연산자는 요거 이 컨테인스를 구현해주면 이제 그 내가 만든 클래스에서도 in 연산자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복, for in 구문과 관련된 이제 특수 메서드들 이렇게 좀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이거는 이제 수학 관련된 연산자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이제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파이썬 2에만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이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나누기 그리고 목 구하는 거, 나머지 구하는 거, 뭐 div 모드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거듭 제곱하는 거 있죠? 뭐에 몇 승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자인데 이게 비트 연산자거든요. 뭐 일단은 이런 연산자들, 비트와 관련된 연산자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있는 함수들을 구현해주면 내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가 이런 연산을 다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따 한번 실습 통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위에 나열된 연산자들은 R이라는 또 접두어를 붙여서 이 연산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dd에다가 R을 붙이게 되면은 지금 보면 셀프가 앞에 나오고 뒤에 오더가 나오는 형태의 더하기를 하잖아요. 근데 R을 붙이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반대가 돼요. 이제 오더 플러스 셀프 요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객체를 A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A 객체를 넣었어요. 근데 내가 만들 때 A 더하기 3과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3 더하기 A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을 때는 요것도 같이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R_add도. 요거는 add를 구현해주면 되고요. 요게 가능하게 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R_add 요거를 구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산자 중에 하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파이썬 콘솔 한번 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A1 그러니까 이거 해본 적 있죠? 문자열에다 곱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4번 반복한다고 했죠. 근데 4 곱하기 A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4번 같이 반복을 해주죠. 그쵸? 이렇게 반복을 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이제 멀이라는 이제 멀티플라이 곱하기 연산을 요것도 구현을 했지만 얘도 구현을 했지만 멀도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앞에서 곱하든 뒤에서 곱하든 이 문자를 이제 오른쪽에서 곱하든 왼쪽에서 곱하든 둘 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위에 있는 모든 이제 특수 메서드들은 이렇게 접두어가 R이 붙어 있는 형태로 다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붙어 있는 버전들이 있어요. 이 add라는 건 아까 있었잖아요. 서브 이건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i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i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복합 대입 연산자죠. 그러니까 요거 알죠? 여기 있는 값을 3이었다면 3 자체를 더해서 셀프에다 다시 3을 넣어줬어. 3을 더한 결과를 셀프로 만들어줬던 거죠. 우리가 이런 연산을 하고 싶을 때도 이제 저런 걸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리스트를 한번 보죠. 1, 2, 3의 L은 1, 2, 3이에요. 근데 L 더하기 3, 4, 5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L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얘네들을 더한 새로운 결과를 이제 반환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됐는지 헷갈리네. 예를 들면 3, 4, 5, 6을 이렇게 하면은 L을 한번 보면요. 이제 4, 5, 6을 더해서 다시 L에다 넣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L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쓰는 거죠. 이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요 연산자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형태가 가능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목록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i가 붙어 있는 버전들이에요. 위에 있는 연산들에 대해서 위에 있는 연산 모두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들이 있어요. 네거티브, 음수 기호가 붙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 포지티브, 양수 기호가 붙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 ABS, 얘는 절대값이죠. 절대값.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벡터 같은 자료를 내가 클래스로 만든다 할 때 벡터 X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럼 벡터 X는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뭐죠? 요거의 길이가 이제 어떤 값이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그런 벡터와 같은 자료를 만들 때 ABS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길이로 표현할 수 있게끔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인버트 얘는 원래 얘의 의미는 이제 정수 연산에서 예를 들면 3을 이제 비트별로 표현하면은 뭐 쭉 0이 있다가 1, 1 요게 이제 정수 3이잖아요.
이진수로 보면은. 근데 0과 1을 반전시켜주는 연산자예요. 원래 숫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인버트라고 하는 건데 반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0과 1을. 그런 건데 내가 혹시 뭔가 반전의 의미를 좀 다른 의미, 예를 들면 컬러라는 색상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색상을 반전할 때 나는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반전한다. 예를 들면 흰색이면은 얘를 검은색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파란색이면 뭐 빨간색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연산을 하고 싶을 때 뭐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반전. 그 색깔을 컬러를 반전을 할 때 컬러라는 이제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레드 그거를 레드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컬러를 하면은 얘가 무슨 파란색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들은 그럼 뭐냐 이제 인트로 형변한 롱으로 형변한. 근데 롱은 파이썬 2에만 있는 자료형이고 이제 파이썬 3에서는 인트로 다 합쳐졌어요. 그래서 요것만 의미가 있고 얘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부동소수점 모형으로 바꾸는 거, 컴플렉스로 바꾸는 경우, 요럴 때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이제 하는 거죠.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df int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얘는 그냥 셀프 밸런스를 이제 출력해,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value는 int account 1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해보죠. 이 value를 프린트 value. 자, 뭐죠? 어카운트 1에 있는 밸런스가 1000이죠. 그러면 요거를 형변한 인트로 형변하면 1000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1000이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다른 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콜이라는 또 특수 메서드가 있어요. 콜. 여기 콜이라는 특수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마치 객체를 함수처럼 쓰게끔 해주는 이제 메서드예요. 요거 하나를 요거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클래스 컬러블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자, 여기 x하고 y를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뭐 ef 콜 이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x, y 이렇게 받게끔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얘는 이제 인스턴스로 이제 객체 인스턴스에 있는 xy고 이거는 새롭게 이제 받은 xy예요. 그럼 얘네 둘의 거리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든다. 거리를 한번 리턴해주는 이제 얘가 디스턴스라고 할게요. 디스턴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임포트 매스 해서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sqrt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지금 x에서 받은 xy 거리를 뺀 다음에 요거의 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거리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이제. 디스턴스 xy의 좌표가 0,0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디스턴스 한 다음에 그 4,5 4,3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거리가 어떻게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x, y의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이제 0,0으로 잡았어요. 이 객체의 이제 원점을. 그런 다음에 4,5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4,3, 4,3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각형에서 이게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해보면 5.0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가 이제 0.0을 기준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 디스턴스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콜이라는 함수를 이제 특수 메서드를 구현하면 이 객체가 마치 함수를 호출하듯이 이 객체를 호출할 때 이 콜이라는 게 이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셀프를 빼고서 x, y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distance from이라는 요것도 한번 보면은 distance from이라는 게 있죠. 지금 얘네들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콜을 구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오리진 이거는 1차원 좌표예요. 1차원 좌표. 1차원 좌표상에서 이 오리진을 정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3이다라고 정해놨어요. 이 오리진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x의 위치를 딱 넣었어요. 예를 들어 5예요. 그럼 그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되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 처음에 5를 오리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5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이제 디스턴스 2y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2. 그럼 뭐가 나오겠죠? 3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는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스 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번에 이런 식으로 넘스를 구했어요. 넘스 리스트죠. 리스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요거 디스턴스 프롬 해가지고 10 한마디로 오리진이 뭐인 상태 10인 상태에 이런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 객체가 이건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객체를 키로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넘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소팅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름자순 정렬돼가지고 숫자가 작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0에서 가까운 거리 좌표의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할 때 내가 10에서 가까운 거 순서대로 정렬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컨텍스트 관리 프로토콜은 좀 설명하려고 하면은 좀 그런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그런 이 위드 구문을 사용하는 그런 객체들을 좀 알아야지 쓸 수 있어서 크게 설명은 안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보통 이제 파일 같은 거 이제 다룰 때 한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이제 위드 구문과 관련된 특수 메서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위드 문에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요 객체가 위드문에 진입을 할 때 이제 호출되는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위드문을 빠져나갈 때 호출되는 메서드가 엑시트예요. 그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죠. 요거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 검사와 DI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이제 프라이빗 네임 맹글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객체 지향 언어는 이제 이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 같은 걸 이용해서 그 객체의 속성을 외부에서 숨겨요. 즉, 그 객체에 있는 그 속성을 외부에서는 쓸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거거든요. 객체 지향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캡슐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파이썬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 네임 맹글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외부에서 사용자가 직접 그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에 또는 메서드에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언더스코어를 붙인 이름으로 짓게 되면은 직접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함수 이름이든 속성 이름을 지어줄 때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준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외부에서 해당 객체 이름으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서 사용자로부터 그 이름을 감추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숨기는 거죠.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외부에서는 직접 이 언더스코어가 있는 두 개가 있는 형태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럼 왜 사용할 수 없게 되냐면 언더스코어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이름은 맹글링을 해버려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맹글링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 맹글링이란 말이 뭐냐면 진리기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형태로 바꿔버려가지고 해당 이름으로 접근해야 돼.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self.name 이렇게 이름 그냥 일반적으로 지었어요. 근데 age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냐면 언더스코어를 2개 붙여서 이름을 짓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 요게 요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짓고 있냐면 getName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getName인데 언더스코어가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getAge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언더스코어 없고 여기 내부에 있는 age라는 함수 이제 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person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은 뭘로 했냐면 홍길동으로 했고 나이는 20 언더스코어 age에다가 무슨 값을 할당했냐면 20 여기는 홍길동으로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퍼슨에 있는 네임을 값을 이제 출력하려고 하면 얘는 잘 출력돼요. 오케이. 왜? 언더스코어로 2개로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getAge라는 메서드도 호출해보면 잘 출력이 돼요. 20이라는 값이 잘 출력이 돼요. 왜? return 여기는 age에 저장된 값이 이제 출력이 되니까 얘는 홍길동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직접 여기 있는 언더스코어가 2개가 붙어있는 속성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얘는 이름을 찾을 수 없어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더스코어가 2개 붙어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얘도 에러예요. 근데 이름을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파이썬의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언더바 하나에 퍼슨을 이 클래스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언더스코어 2개를 붙인 다음에 age 즉 언더바 age가 age라는 요게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꿔버려요. 이걸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걸 이제 맹글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직접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언더스코어가 2개 붙어 있는 어떤 변수 있잖아요. 변수, 속성들 있잖아요. 함수라든지 속성은 직접 여기 있는 값을 바꾸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고, 여기 있는 값을 직접 바꿀 경우는 뭔가 프로그램이 뭔가 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용자가 직접 해당하는 값을 바꾸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들. 예를 들어 보죠. 요 age. 내가 실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사람의 나이를 이제 입력하게끔 했어요. 근데 사람의 나이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뭐 1000살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는 사용자가 이름 뭐 나이를 나는 마이너스 50살 이렇게 입력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상한 값이 들어왔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다 직접 이 값을 이제 집어넣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함수를 통해서 넣으면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이제 private name mangleing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private name mangling을 봤으니까 이제 getter하고 setter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etter, setter. 자,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자바라든지 C++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로부터 바로 접근할 수 없는 이런 프라이빗 객체 속성을 이제 뭘로 지원을 하냐면 getter라든지 setter 메서드와 같은 이제 메서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지원해요. 얘가 사용자가 이 프라이빗 속성에 아까 방금 이제 이런 식으로 add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add라는 거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죠. add란다. age라는 요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직접. 그래서 직접 접근할 수 없으니까 얘는 아예 근본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막아줘요. 이런 언어들은 지금 네임 맹글링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이제 언어 자체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멤버들은 접속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러면 어쨌든 거기 있는 값들을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또는 그 값을 읽어오려고 할 때 뭐 이제 get라든지 set와 같은 메서드들을 사용을 해서 해요. 보통 이제 메서드 이름을 get 이제 속성 이름 예를 들면 이제 getName 이런 식으로 지어줘요. getter 같은 경우 getName 이런 식으로 지어주고요. 그리고 setter 같은 경우는 setName 해가지고 여기다 네임 값을 이제 넣어서 이제 거기 있는 값을 이제 바꿀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파이썬도 그러면 이렇게 get하고 set 만들면 돼요. get set 해가지고 def set def get 해가지고 get set 메서드를 구현할 수 있지만 이보다 좀 파이썬스럽게 작성을 하는 방법은요.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getter
세터 같은 경우는 add property라는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고요. 세터 같은 경우는 add property decorator가 붙어 있는 메서드명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add property 하고서 def name 뭐 이런 이제 이런 프로퍼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메서드가 네임이잖아요. 그 메서드 이름 점 세터 하고서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실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etter setter 메서드를 사용하는 예예요.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person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름은 그냥 그대로 넣어주는데 얘는 프라이빗 맹글링을 이용해서 age 값은 직접 접근을 해당 이름으로 직접 접근을 못하게끔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age는 기본적으로 0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set age라는 메서드를 호출해가지고 age를 일단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자, 직접 age의 값을 읽어올 수 없기 때문에 getter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자, 요거를 값을 가져오게끔 만들었고요. set age라는 값을 이용해가지고 age의 값을 설정을 해줬어요. 0보다 age의 값이 크거나고 150보다 age 값이 작을 때만 정상적인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age의 값을 할당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직접 넣어주면 되는데 왜 직접 안 넣어주고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할당을 하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한 값을 넣어주는 걸 얘가 방지해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마이너스 30살과 같은 이상한 값을 넣어보고요. 프린트 자, age의 값을 직접 가져올 수 없으니까 저 getter라는 값을 이용해서 getter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걸 실행을 해볼까요? 자, 홍길동 0이란 값이 됐죠? 기본 값을 0으로 넣은 다음에 set age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바뀌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니까 안 바뀌죠. 그죠? age의 값이 안 바뀌죠. 이 포문이 실행이 안 될 테니까. 자, 이제 p.set age를 통해서 30으로 값을 바꾸고서 print pname하고 p.get age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나이가 입력이 되면서 첫 번째 프린트에서는 0으로 세팅이 됐던 게 30으로 세팅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얘를 이제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이제 얘를 더 이상 이렇게 getter setter라는 형태로 쓰지 않고요. add property age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그냥 age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def 이제 setter 프로퍼티를 만들어 볼게요. age 이 프로퍼티에 있는 메서드 이름하고 같은 걸로 해서 setter 이렇게 붙이면 이제 setter라고 했어요. def age self age 넣어주고 아까 똑같이 유인 경우만 이렇게 설정을 하게끔 했어요. 자, 그럼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마치 호출을 하지 않고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page
여기 함수잖아요.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세터를 사용할 때는 마치 프로퍼티에 어떤 값을 저장하듯이 쓰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자 볼게요. 그리고 뭐 요 set age가 없어졌죠. 이 함수가 이제 더 이상 없죠. age는 age를 여기서 넣게끔 했어요. 자,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0을 이제 마이너스 30을 넣었죠. 마이너스 30이 여기 전달이 되는데, 이름은 홍길동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30인데, 일단은 이제 프라이빗 속성에는 0으로 일단 초기화한 다음에 self.age가 뭐냐면 얘냐 여기 뒤에 있는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구분이 돼요. 이 대입이 있을 때는 세터가 동작이 하거든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동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0 있잖아요. 마이너스 30이 들어와 있고 마이너스 30 요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죠. 그래서 요 이포문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대로 0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 자, 여기서 역시 또 age라는 곳에, age가 얘잖아요. 이 age라는 곳에 대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세터가 동작을 하고, 여기에 이제 30을 넣는데 30은 요 사이의 값이 맞잖아요. 그래서 30이란 값이 그대로 놓고, 이제 getter. 요거는 이제 읽기만 하죠. 대입을 안 하고 해서 가지고 오기만 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값을 리턴해 주니까 30이란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getter, setter를 이용하면은 이 프로퍼티를 이용한 방법이 기존의 메서드를 이용한 방법보다 좀 더 코드가 보기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치 그냥 속성에 접근하는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파트 1의 컴플렉스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한번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하느냐? 아까는 add라는 파트 1에서는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add라는 연산자하고 sub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가 이제 실제로 되게끔, 그리고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거나 str 함수로 문자를 변환할 때 리얼 플러스 이미지 i와 같은 형태로 이제 허수니까 우리가 3 플러스 2i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허수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끔 하라는 거죠. 만약에 허수가 음수라면 이제 음수 여기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예를 들어 실수부가 3이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2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하기보다는 3 마이너스 2i 이렇게 출력하는 게 좀 보기가 좋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오게끔 해보라는 거죠. 자, 해보면 컴플렉스를 아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죠? 자, 얘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뭐가 되게끔 하려고 하냐면 C3에는 C1 더하기 C2가 되게끔 하고, C4에는 C1-C2 이렇게 해서 프린트로 C1, C2, C3, C4를 출력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얘를 아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은 이제 더하기 연산이 되게끔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요 함수를 구현해주면 이제 빼기 연산이 되게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str를 이용해서 우리가 OP는 만약에 if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if self.image가 0보다 클 경우는 플러스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음수로 표시가 되면 돼요. 요 가운데 요 부분이에요. 가운데 요 부분. 요게 이제 플러스로 나올 거냐 마이너스로 나올 거냐 그걸 결정해 준 거고요.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d 그 다음에 %s %di 하고서 self.real 그 다음에 op 그 다음에 self.image.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냥 출력하면 안 되고 얘는 ABS처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되죠.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답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갔다면 다시 한번 코드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길 바래요. 자, 정리를 문제 하나를 더 해보죠. 이제 다음과 같은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제 작성을 해보려고요. 얘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총점하고 평균을 구현은 어떻게 하냐면 속성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퍼티라는 이제 걸 이용해서 이제 총점하고 평균이 출력이 되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총점으로 순서를 비교하는 연산자를 이제 만들어요. 오버로딩 하고요.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3명 이상의 스튜던트 객체를 리스트에 넣고서 성적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됐으면은 한번 실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름 속성,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끔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총점을 구하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총점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퍼티에서 이 세 개의 점수를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근데 평균은 이걸 또 위에 있는 토탈 프로퍼티를 재활용해 가지고 총점에서 과목수로 나누면 되죠. 세 개의 과목이니까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뭘로 이제 크기 비교를 하기로 했죠? 우리는 총점을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하기로 했죠? LT 작거나 같은 거니까 셀프에 있는 값이 이렇게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 결과를 리턴해 주면은 이제 true냐 false냐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이하 얘네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다가 이 스튜던트 객체를 3개를 이제 생성을 해서 넣었어요. 뭐 홍길동, 임꺽정, 유관순 한 다음에 80점, 90점, 75 각각 국영수 점수가 이렇게 되게끔 세팅을 했고요. 일단 먼저 출력을 해봤어요. 각 학생별로 뭐 홍길동은 총점이 이제 몇 점이 나오고 평균이 몇 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 비교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스튜던트 제로가 스튜던트 1보다 크냐 점수가 크냐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총점을 구해보면 알겠죠. 얘가 더 크겠네요. 스튜던트 이건 true가 나오겠네요. true가 출력이 될 거고 얘는 작냐고 물어보죠. 총점이 얘가 더 많아 보이죠. 딱 봐도 그럼 false가 나오겠죠. 자,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작은 게 앞에 이제 소팅을 한 다음에 이제 성적순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트를 할 때는 그냥 소트를 할 때 여기 있는 크기 비교 연산자 있죠? 여기 정의된 크기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소트를 해요. 만약에 이제 스튜던츠가 이제 리스트가 있고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비교할 때 이 요소들의 정의가 된 이 크기 비교 연산자들 있잖아요. LT라든지 이런 크기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소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트를 할 때 정렬을 할때 요 연산자가 정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객체의 리스트를 넣었을 때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얘가 알아서 소티를 해줘요. 이 소티드라는 함수가 소팅을 해준 함수인데 내부적으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소팅을 한다라는 거지. 이 크기 비교를 이용해서 소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오름차순 정렬이 기본이잖아요. 점수가 작은 거부터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은 이제 꼴찌부터 이제 소팅이 될 거니까 점수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근데 이제 리버스를 true로 하면은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이제 낮은 사람 순서대로 즉 1등, 2등, 3등 순서대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트를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스튜던트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1등부터 차례대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요거는 따로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요약을 해보면 클래스의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정적 메서드가 있고요.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메서드 데코레이터, 정적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 데코레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정적 속성은 클래스에 정의된 변수라고 했죠. 그 이니트 함수 안에 셀프로 묶어놓은 함수가 아니라 그냥 클래스 자체에
정의한 변수가 이제 정적 속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객체들은 구현 기능에 따라 이제 분류가 되고 각 데이터 타입의 작동 방식은 온전히 그 타입이 구현하고 있는 특수 메서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특수 메서드들이 있고요. 이를 통해 데이터 타입의 작동 방식이나 정의하고자 하는 연산자의 오버로딩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죠. 그죠? 연산자의 오버로딩을 수행할 수가 있죠. 좀 말이 이상하니까 좀 고칠게요. 자, 이렇게 좀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수 메서드들이 있고 특수 메서드를 가지고서 데이터 타입의 작동 방식이나 정의하려는 연산자의 오버로딩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썬 클래스의 속성 또는 메서드 이름 앞에 두 개의 언더스코어를 붙이면 프라이빗 네임 맹글링이 된다고 했고, 그 이름으로 직접 속성이나 메서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고요. 파이썬에서 게타나 세트를 구현할 경우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더 좋게 구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 상속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좀 이번 주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상속은 다음 주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